건축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도 갖춰야죠. 과학과 공학, 사회학과 감성을 두루 갖춘 종합예술인 셈인데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현 교수님과 함께 건축에 담긴 계급 욕망의 유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만나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책이요. 상당한 책입니다. 소위 출판계에서 말하는 벽돌책이라 부르는, 제가 이제 페이지 수를 확인해 보니까 600페이지가 조금 넘어요. 어쩌자고 이러셨습니까? 벽돌책이라기보다는 경량급 벽돌책이겠죠. 경량급 벽돌책.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은 그냥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선 어떤 그 인문학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권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세계를 좀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좀 선사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소개하기 전에 건축이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책도 역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알맞은 표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합예술이라기보다는 네. 박쥐 같은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죠. 박쥐 같은 분야다? 그러니까 제 주장으로는 이제 건축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 인문학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설계를 거쳐서 공학을 거쳐서 완성이 되고 결국 남으면 예술 작품으로 남는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온갖 것을 다 손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칭찬하시는 의미에서 이 종합예술일 텐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좀 잡다하다. 깊이는 별로 없고 넓기만 넓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이제 박쥐 같은 종단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으로서는 이제 워낙 그 좀 약간 그 겸손의 의미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서사나 뭐 역사나 문화 안에서의 건축을 바라봤을 때 건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회를 반영하는 바로 그것, 그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박쥐라고 하기에는 네. 아니, 세상사를 다 담으니까는 결국 표현이 박쥐인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종합예술이라고 하면은 예. 일상적으로 그 건축을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은 이제 뭔가 실용적이지 않은 것, 네. 그리고 재료가 보이지 않는 것, 음악이나 무용하지만 아름다운,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표현하는. 건축을 가지고 예술 아니야라고 할 때는 대개는 사실은 조금 비아냥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주들이 내 돈 가지고 예술 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는 네. 왜 쓸데없는데 돈 쓰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가 좀 크고요. 네. 그럼 사회를 반영한다, 이런 측면은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네. 그러니까 건축은 이제 설계해서 시공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고 결국은 사용자들도 이제 다양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다면 결국은 사회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건물을 읽으면은 그 지어진 이 사회를 읽을 수 있다, 거꾸로. 뭐 그런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소개하신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죠. 네. 계급 욕망의 유전자. 네. 네. 근데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이게 사회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예. 가끔 뭐 후퇴하기도 하지만 주로 진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솔직히 그냥 10년 전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꽤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단지 몇 년을 견디는 것일 수도 있고 몇십 년, 몇백 년 가기도 하는데, 건축가들은 거기까지도 내다보고 건축을 하게 될까요? 그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막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칭찬이 아니고 실제로 잘 네. 짚어주셨어요. 네. 이게 건축가의 사회적 가치를 이제 발견하는 지점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는 유연하게 변하는데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이제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건물을 지으면은 어느 시간에 가서는 이 사회하고 모순 관계,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시점에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만드는 이 건물이 유연하게 변한 이 사회에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지시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100년 뒤에 뭐 이런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공상에 가깝고 그건 사회적 책임의식이 대단히 결핍된 판단이고요. 그냥 지금 상태의 사회를 반영하는 혹은 일깨우는 그런 건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마 건축가의 책임이고 그 근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는 유연하게 변하는데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건물은 변하지 못한다. 네. 그게 이제 그 차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혹은 인습적으로 접했던 그런 건물의 모습들은 아마 이 유연하게 변한 이 사회와 잘 맞지 않을 것인데 그 맞지 않는 부분을 당신들의 깨인 눈으로 찾아내라.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억압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네. 근데 그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사회를 반영해서 건축이 등장하고 또 그 사이에는 사회가 또 변화할 테니 또 그 사회에 맞는 새로운 건축을 제안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한 사회나 국가 안에는 그 과거의 그 건축물과 또 현대와 또 미래를 담은 제시하는 그런 건축물이 공존해야 그게 바로 역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예. 굉장히 놀라운 예지를 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네. 우리는 이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공사의 현장을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를 반영했던 그 과거의 건축물은 또 사라지고 그냥 현재를 반영한 건축물들만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한 게 좋은 도시는 예. 서점과 같은 게 아니고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어떤 그 잘난 척하게 하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한 그 문장인데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뭐냐면 모든 도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기의 사회를 반영하는 건물. 어떤 건물은 그 옆 칸에 네.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건물. 그 옆에는 또 그 전 시대를 반영하는 건물이 차곡차곡 그 병치되어 있어서 네. 그 우리 도서관 가서 보면은 신간 옆에 뭐 몇십 년대 책이 있고 그 옆에 뭐 작년에 나온 책이 있고 이렇게 맞아요. 쭉 깔려 있잖아요. 예. 이런 도서관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런 건물들이 병치돼서 쭉 나열돼 있는 도시가 아름다운데 어제 만든 도시는 이제 서점에 가까운 도시죠. 근데 이런 도시는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좋은 도시는 일단 나이도 먹고 그 먹은 나이 옆에 새로운 사회의 모습도 공존하고. 공존한. 그래서 네. 그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자크 시락이 파리 시장일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을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시대의 건축가는 자신의 시대를 파리 안에 새겨놓을 권리가 있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멋있는 말까지는 못했지만 장황하게 제가 그 설명을 했네요. 아니 그거를 깨닫고 설명하신 것도 대단한데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고 아닙니다. 학교 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장은 내 주변부터 혹은 내 마을, 내 도시 혹은
전 세계까지 이게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를 반영하는 게 건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학교 구조가요. 네.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크게 그렇죠. 변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학교의 공간 자체의 어느 부분은 이제 재생 공간으로 공동체와 함께 공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의 흐름이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 변화일까요?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나이가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하는 교실의 모습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초등학교인데 네. 초등학교는 이제 태어난 자연인들을 학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회인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와의 모습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40대 이상이 겪은 학교는 대개 억압, 훈육, 반복되는 암기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사회화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그 교실 평면 안에서 선생님이 한쪽 면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판서를 하고 네. 학생을 가르치면은 앉아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쪽으로 쭉 보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식의 수동적 암기를 통해서는 미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교실의 내면들이 아마 가치를 등가로 갖게 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몇몇 한국 도시에서 생각한 거는 이제 그런 압축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 경제적인 훈육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른 방식의 교육을 선택한 사회 국가들도 있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훈육을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해서 이게 확대되면 그냥 밖에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교실의 배치가 학생들이 한쪽으로 선생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원탁의 원형 방식으로. 맞아. 예. 굉장히 수업 전 태도가 좋으신데요. 모범생으로 오늘 인정받은 겁니까? 원탁과 같은 것들 네. 몇 개 놓고 네. 너희들끼리 여기서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공부해라. 이런 체험형 학교를 선택한 사회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 워낙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변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요. 그렇죠. 예.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훈육을 전제로 한 교육의 모습이 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건 네. 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태생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군대하고 그 탄생 유전자가 같거든요. 일제 시대에 이제 그 학생 전부를 병력으로 빼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연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기숙 이제 사열대가 있고 네. 그 뒤에 군대 막사가 있는데 그걸 학교로 치면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대칭에다가 가운데 복도에는 이제 선생님들만 다니고 학생들은 양쪽에 있는 그 계단으로 다니게 되고. 네. 근데 그런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그래서 학교 건축 새로 짓는 것들 보면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고 네. 그걸 굉장히 잘 찾아내셨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소망으로는 이 건축의 변화로 교육 현장의 그 건축이 그 형태가 달라져서 입시 위주의 그 사회도 좀 변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까지 가져보게 되네요. 진짜. 그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떠올려 보면 서울대학교 계시니까요. 교수님께서 계신 서울대학교의 상징 그 정문 일명 샤 광장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좀 건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 샤라고 하는 구조물을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정문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게 누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르겠으나 한글 샤처럼 생겼다 해서 샤라고 불렀는데 네. 그게 이제 한 3년 전까지는 그 시옷자
경사진 구조물 아래로 4차선의 자동차만 다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학교의 정문이면은 학교의 야심, 네. 뭐 학교의 간판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 차들만 싱싱 다니고 졸업식이 되는 순간 이제 졸업하려는 학생들이 가운 입고 이 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왼쪽 오른쪽으로 차들만 계속 다니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 찻길을 옆으로 돌려서 여기를 광장으로 만들면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요. 아, 교수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제가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졸업생들이 당당하게 거기서 찻길을 거치지 않고 네.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뭐 서울대학교의 온갖 사진, 간판, 이미지, 동영상에 전부 다 그 샤광장이 등장을 하는데 네. 결국은 그게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음악을 같이 듣고 컸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억의 유전자로 이제 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샤라는 곳을 광장을 만들어서 보행자 공간으로 만들고 졸업생들에게 큰 선물을 했다. 네. 나 그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현이란 이름과 샤 광장은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아요. 첼리스트 양상환님의 연주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쥐장조 미뉴엣 듣고 오겠습니다. 첼리스트 양상원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쥐장조 미뉴엣 함께 들었습니다. 아, 얘기 한참 나누다 보니까 책을 너무 옆으로 비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월 말에 나왔습니다. 계급 욕망의 유전자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고, 건축 양식부터 도시구조, 생활 방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곳에 담겨 있는 인간의 계급 욕망을 읽어낸 책인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좀 책 소개를 해주신다면? 대단히 어려운 걸 요구를 하시는데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테니까요. 사실은 계급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를 찾다 보니까 그 배경에 깔린 게 계급 욕망일 것이다로 이제 귀결이 된 것이고요. 질문의 시작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넥타이들을 메고 가는데 네. 남자들은 이제 양복이고 넥타이만 매면 정장이다. 근데 여자들은 그 규범이 없으니까는 네. 걸리는 시간 오래 있고 그럼 결국 부부싸움. 일식장에 가도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는데 여자는 긴 드레스 입고 음악당에 가면은 다른 악기들은 전부 다 나무색, 금속색인데 피아노만 새카만데 그렇죠.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벌어졌을까가 궁금했어요. 그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니 결국 그 어떤 특정한 집단들이 자신들의 계급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계급에 속해 있고 네. 그들이 자신들의 계급 정체성을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입는 옷 혹은 건물, 행동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게 워낙 다양하게 표현되다 보니까는 책이 두꺼워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빠져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지점은 사실 계급 욕망이 있음을 말하지 않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는 아니잖아요. 계급 사회가 아닌 것 같으세요? 맞죠? 계층 사회죠, 계층 사회. 계층 사회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 계급은 신분에 의해서 계급 이동이 불가능하면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한국은 계급 사회라기보다는 계층 사회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계층이 이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네. 이제 수저론으로 얘기를 네, 하는 네. 사회고 네. 사다리 걷어채인다라고 네. 표현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책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처음을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그 자유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를 보면 자유롭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해 두셨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를 질문하면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이제 질문과 대답의 결과인데 제가 이제 도대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제가 이제 점심도 먹기 전에 이런 얘기도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뭐 이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자유롭다는 것. 그 인간이 본인이 자유로우면은 훨씬 더 큰 인생의 의미를 이제 깨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대체 누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는가? 네. 그리고 인간들은 왜 더 많은 자유를 갖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가? 사실 우리들이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결국 따져보면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권력이 있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나의 자유를, 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도 결국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나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네. 그게 이제 표현되는 게 그 자유를 구사하게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를 구사하기 위한 도구를 얘기하면 그 돈이 필요한 것이고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해서 결국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주는 단 하나의 가치가 네. 자유다라고 네. 해서 이야기를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롭다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잠깐만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은 예. 자유도라고 하는 게 혼란도랑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혼란도의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혹은 인생 최대의 스시를 먹을까. 고민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요새 짜장면이 8,000원 정도 하는데 네. 뭐 스시집 가서 먹으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둘 중에 나에게는 선택지가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어 하는 것보다 네. 나는 스시집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데면 더 자유롭잖아요. 네. 네. 이런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를 자유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네. 이 계급에 대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망이 뭐 모든 건축이나 역사나 문화와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다양한 뭐 인류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 철학 이야기와 연결된 그런 그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담겨 있지만 이제 조금 포커스를 건축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320페이지 정도 넘어가야 건축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집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집을 처음 만든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뭐 자연이나 뭐 어떤 환경이나 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존 본능이 이 집의 형태를 또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 집이라고 하면은 개념상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에요. 네. 그 벽은 없어도 돼요. 지붕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벽만 있고 지붕이 없으면 이거 폐허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인간들이 왜 지붕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인간이 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집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그 집을 짓는 유일한 생명체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인데 네.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이 필요해졌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비가 두려워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몸에 털이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비가 피부에 직접 닿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쾌한데 몸이 털로 덮인 동물들은 굳이 지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실제로 비를 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인간이 이제 그 직립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피부에 털이 사라지고 직립하게 되면 손이 사용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손을 가지고 부재를 다듬어서 지붕을 올릴 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생존 본능이라기보다는 그 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네. 집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대단히 불쾌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은 털없는 원숭이의 숙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지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의 형태라는 것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의 이제 집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 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벽은 그렇죠. 기본이고 장식부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제 책의 광고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그 원래 죽어 살기 위해서 네.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다가 그 집을 짓는다는 거는 결국은 정착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고 정착 생활을 해야 됐던 근거에는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뿌려놓은 거를 두고 어디 가면은 이게 공연히 그렇죠. 뿌려놓은 거니까는 네.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하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잉여라는 게 생겼어요. 잉여는 뭐냐면은 수확 시기가 되면은 1년 동안 먹을 게 생겨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1년 동안 차분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잉여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니까는 조그만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생긴 이 잉여를 누군가는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분배를 하려는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쥐게 되죠. 네. 그 권력이 어디서 생긴 거야라고 질문을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그 하늘에서 받은 거다. 즉 신이 나에게 부여했다. 네. 그럼 부여했다는 모습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네. 라고 하면 일단은 온갖 장식을 덧붙여서 내가 너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신을 만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해져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온갖 굿하고 장구치고 예.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소위 재단 상황이 같은 게 재단이 생기는 생기기 거죠.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일부는 높은 단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기로 하고 네. 어떤 신은 상정하기를 이제 아래로 내려온다. 근데 그 신이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폐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신을 만나고 왔다라고 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도시의 구심점으로 이제 그 종교 공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거기 온갖 장식을 덧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 선택된 몇밖에 없는데 그들은 너희들과 달리 선택된 계급이야. 네. 나는 노력을 안 하고 농사 짓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수확한 거 내가 먹으면 돼. 거듭 왜요? 물어보면 나는 하늘에서 선택을 받았어. 네. 이게 계급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계급에 대한 욕망, 그 타인과 내가 다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뭔가 구분짓고 분리지으면서 새로운 또 건축의 양식이 생겨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인문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건축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건축의 변화 중에 제가 또 눈에 띄게 본 것은 아치 형태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도 생기고 또 권력을 갖게 된 자가 신과 내통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재단이 생기고 이런 것까지 다 자연스럽게 왔는데 아치의 형태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아치가 어디서 발명이 됐는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도 이제 사례가 있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둥 위에다가 수평 부재를 올리는 거에 비하면은 네.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요구해서 성취해낼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거 이제 사회학에서 과시적 소비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는 나는 이런 걸 살 만한 돈이 있어. 네. 라는 것처럼 건축에서도 저 아치를 틀 만한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예. 우리는 너네들이랑 달라. 아. 라고 하는 그런 구분짓기, 차별하기 그런 도구로 이 아치가 대단히 유효하죠. 네. 그 민가에는 아치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많은 건 왕궁 예. 혹은 신전 네. 혹은 성당 그러네요. 이런 데들이죠.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네요. 이게 다 어쨌든 이 계급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그 방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왜 유럽에 가보면 뭐 정말 하늘로 정말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어떤 고딕양식 건축물이나 뭐 거대한 돔을 가진 그런 판테온 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어떤 성당에 들어가면 그 실제로 자신의 그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건건한 마음이 들고 그 건축에 약간 그 위험에 되게 수그러드는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수님도 혹시 어떤 그런 공간에 건축물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감 감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탄이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 감동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몰라야 돼요. 예.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야 되는데 네. 근데 저도 이 건축 직업을 선택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는 대체로 이제 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감동보다는 감탄이 이제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조물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의 신전들 네. 도대체 저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고딕 성당들은 지금 가서 봐도 저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집단으로 미쳐야 된다. 네. 저 집단 관계가 아니면은 저런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감동과 감탄 사이에 그 애매한 그 네. 감정을 제가 느끼긴 하죠. 그 서사를 그 추측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좀 유명하다 싶은 그런 건축물을 볼 때 이 계급 욕망의 유전자를 떠올리면서 저희 머릿속에서도 인문학적으로 막 해석하면서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보세요. 알겠습니다. 부담 없이.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계급 욕망의 유전자의 저자이자 건축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건축에 담긴 인간의 욕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좀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이제 개인의 건축도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건축가의 역할을 좀 보자면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욕망도 실현을 해야 하고 동시에 건축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있는 고집 뭐 이런 것들 건축가로서의 정체성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미학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건축가들은 고민하시나요?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수업 태도가 오늘 좋은 학생을 제가 만나서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제 건축 혹은 건축가라고 하는 게 직업의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의뢰인 클라이언트에게서 설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장되어 있는 도면을 제출을 해요. 네. 요게 이제 직업으로서의 건축가인데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의미도 있죠. 예를 들면 의사가 누구야 했을 때 사실 의사가 직업이면은 그냥 그거 째고 뭐 진찰하고 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네. 이게 직업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병든 자들을 고쳐서 사회적 그 선순환에 이바지한다. 이것도 이제 가치인 것처럼 건축가의 가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서 그 건축으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생산 과정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감동을 주는 예술품 네. 이게 만드는 게 목적지이긴 한데 다 만족시켜야지요 결국은.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 기본적인 최소 조건은 이제 예. 건축주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건 먹고 살기 위한 지겨운 밥벌이라는 표현의 네. 하나이고요. 네. 근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기는 어렵고 이 건축이 좀 멋있는 가치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의미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뭐 그게 결국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네. 뭐 알아서들 살아야죠. 거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계급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면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아파트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원적인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아파트도 굉장히 그 재밌는 사회적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가의 입장으로서 보셨을 때 이 아파트의 변화는 인간의 어떤 욕망의 변화와 맞물려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 생존지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99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의 아파트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들이 이 지위제로 바뀌었어요. 네. 아파트의 가격이 뭐 기본적으로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하다 보니까는 거기 안착한 사람들은 네. 나는 여기 들어왔다. 예. 배타적인 이제 틀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가장 잘 보이는 모습이 결국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커다란 문들, 조형물들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19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이후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파트들이 단지 정문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입구다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제 기둥 위에다가 수평 부재를 넣기 시작을 하고 무슨 궁궐 거기다가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커다란 이름을 넣기 시작을 하면서 팰리스는 우리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죠. 팰리스, 노블 뭐 이런 노블.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네. 캐슬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기 들어왔고 예. 그게 사회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계급이 됐다. 계급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구득할 수 없는 재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더 이상은 자신이 돈 벌어서 살 수 없다. 네. 그러면은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전 단어로는 세습 네. 혹은 상속인데 그렇죠. 이거는 드디어 한국 사회가 아파트 계급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회적 모습이고 그게 아파트 단지의 입구 조형물로 네.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아마 주변에 보시는 혹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곳의 그 아파트의 그 정문 풍경을 많이들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떡하죠? 이 벽돌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사회에서 아까 계급은 사라졌지만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마음속에 계급의 욕망은 존재하고 계속 더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욕망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 하나와 그리고 이런 수치적인 어떤 가치 말고 인간의 마음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건축의 조건이 뭘까요? 이제 그렇게 두 개를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질문은 네. 이거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넘어가는고요. 네네. 그 인간이 계층에 대한 그 욕망이 사라질 것이냐. 그걸 제일 잘 보여주고 관찰할 수 있는 데가 예식장인 것 같아요. 결혼식장. 네. 거기 가보면은 온갖 계급 욕망들이 다 보이거든요. 일단 거기 깔려 있는 수많은 화환들. 그렇죠. 나 이런 동네의 사람들이야. 네. 나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입고 있는 옷들, 동원되는 하객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자신들의 계급을 과시하고 이 계급은 사실은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 행사에서 그게 잘 보여주고 네. 상대방이 이제 신랑 입장에서 신부가 있으니까 잘 네. 보여주니까는 네. 결혼식장을 계속 보고 계시면은 한국의 계급 욕망이 어떻게 변화지는지를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너무 아쉽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의 초대석, 지금까지 계급 욕망의 유전자의 저자이자 건축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